육군의 병사가 탈영을 하게 되고 총기를 들고 탈영한 그를 특전사 707 특임단의 소령 여군이 순식간에 제압하며 많은 군대의 부조리를 고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문턱에 선 강원도 춘천. 의암호의 새벽 물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육군 JX 보병사단 예하 부대의 공기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 부패의 한가운데서 한지율 일병은 자신의 영혼이 잿가루처럼 바스러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분대의 절대 권력자인 유병장의 폭력과 착취는 지독한 일상이었다. 사격 훈련에서 탄착군이 흐트러진 날이면 어김없이 인적 없는 정비고 뒤편으로 불려가 복부와 허벅지에 무자비한 발길질을 당해야 했다. 어렵게 모은 월급은 그의 주머니가 아니라 유병장의 간식과 담뱃값으로 사라졌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는 그의 손에 닿기 전 유병장의 손에서 먼저 검열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삶의 모든 가닥이 유병장이라는 거대한 거미의 줄에 얽혀 숨통을 조여왔다. 견디다 못한 지율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성했던 마음의 편지는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날 그 편지는 유병장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는 중대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내부 고발자 전우를 팔아먹은 쓰레기로 낙인 찍혔다. 그날 이후 보복은 더욱 집요하고 잔인해졌다. 소대장은 이 모든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자신의 평판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애써 외면했다. 지휘계통을 통한 구제 시스템은 완벽히 고장나 있었다. 그럼에도 지율을 버티게 한단 하나의 희망은 가족이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우애가 깊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동생. 그녀의 결혼식이 다음 달이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정성껏 휴가 계획서를 작성했고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오빠가 꼭 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입장하는 거 봐줄게라고 약속했다. 그것은 그가 이 지옥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이자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다. 그러나 휴가를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그 마지막 끈마저 무참히 끊어지고 말았다. 유병장은 중대 전술 훈련 브리핑이 끝난 뒤 중대장이 보는 앞에서 지율의 휴가 계획서를 보란 듯이 집어들고는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어이 한지율이. 내가 요즘 군 생활에 집중을 못해서 분대 전체 전투력에 손실을 주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휴가를 가시겠다. 내 동생 결혼식이 그렇게 대단해? 전우들과 함께 조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 안 그래? 유병장의 비웃음 섞인 물음에 지율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주위의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땅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중대장조차 유병장 말이 맞다. 한 일병은 휴가 전에 복무 태도부터 바로잡도록 일하며 그의 편을 들어주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율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선과 악, 의무와 책임, 인내와 포기를 구분하던 그의 마음속 나침반이 쨍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그날 밤 그는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다. 싸늘하게 식은 총을 든 채 초소에 서 있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 왜 나만 당해야 하는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수백 개의 파편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윽고 그의 눈에 사리와도 같은 결기가 번뜩였다. 근무 교대 시간 그는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병의 뒤통수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후임병의 탄알집까지 빼앗아 자신의 소총에 결합했다. 그리고는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대 뒤편의 철조망을 넘는 그의 등 뒤로 그가 맹세했던 모든 것이 버려져 있었다. 그의 발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목적지는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짓밟은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차가운 총구는 이제 그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춘천의 심장부인 명동거리. 주말을 맞아 활기가 넘치는 닭갈비 골목의 한 식당에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와 고소한 냄새,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속에서 강채린 소령은 오랜만에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흑표범 부대 소속의 현역 작전팀장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기밀 작전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속에서 살아가는 그녀에게 고향 춘천에서의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한 시간이었다. 체리나, 얼굴이 이게 뭐니? 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안쓰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과묵한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접시에 잘 익은 닭갈비를 놔줄 뿐이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게 제일인걸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짙은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그녀는 영락없는 30대 중반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몸에는 끌 수 없는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본능이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식당의 출입구와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테이블 손님들의 사소한 움직임과 표정 변화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화된 지울 수 없는 직업병이었다. 그녀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밖 평화롭던 거리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어서 무언가에 놀라 달아나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뒤엉켜 평화로운 주말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체린의 부모님 역시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무슨 일이니? 강채린 소령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부모님을 향해 있던 따뜻한 온기는 간데없고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하고 예리한 흑표범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의 휴식은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렸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자동적으로 작전 모드에 돌입하고 있었다.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군복 차림에 K2 소총을 든 한지울 일병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람들을 향해 총구를 휘젓고 있었다. 그는 부대를 탈출한 뒤 무작정 걷다가 인파로 가득한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치는 사람들의 반응에 극도의 공포와 피해의식이 발작적으로 터져나왔다. 오지 마. 다들 저리 가. 가까이 오면 쏴버릴 거야.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모습에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달아나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방탄 장비도 없이 권총만 소지한 지구대 경찰들로서는 소총을 든 군인을 상대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다급히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며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SWAT의 출동을 요청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지울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옆에 있던 가장 가까운 닭갈비 식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깍! 식당 안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와 손님 서너 명이 비명을 질렀다. 지울은 식당의 유리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떠는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단순 탈영 사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간인 인질극으로 비화하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강채린 소령은 자신의 부모님을 식당 안쪽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현장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식당의 구조와 허둥지둥 무전만 치고 있는 경찰들의 움직임,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간간히 보이는 한지울의 불안한 동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석하고 있었다. 인질범은 군인 K2 소총 소지.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 공격 의사보다 방어 및 과시 목적이 강해 보임.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발적 사고 확률 급증. 경찰 특공대 도착까지 최소 20분. 그 전에 상황이 끝날 수도 혹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단 하나로 모아졌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결단이었다. 눈앞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방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에 반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휴가 중인 민간인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의 군 생활은 물론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 식당 안에 갇힌 공포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오직 자신뿐이었다. 강채린 소령은 움직였다. 그녀는 인파를 해치고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 경감에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수고하십니다. 경찰 경감은 웬 젊은 여성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자 인상을 찌푸리며 제지하려 했다. 민간인은 위험하니 물러서 주십시오. 체리는 품에서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소령 강채린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신분증에 박힌 소령이라는 계급과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전설처럼 들리는 부대 이름에 경찰 경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충성이라는 구호가 튀어나왔다. 주변 경찰들의 태도 역시 180도 바뀌었다. 아마추어들의 어설픈 현장에 진짜 프로가 등장한 것이다. 특공대는 언제 도착합니까? 약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늦습니다. 체린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 안에 군인 신원 파악됐습니까? 아직입니다. 인근 부대에 확인 중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막지 마십시오. 그녀는 무기나 방탄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경찰이 급하게 구해온 상가 도면을 그녀는 단 10초 만에 스캔했다. 그녀의 눈이 인질극이 벌어지는 식당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옆 가게를 향했다. 저 가게 지금 비어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폐업해서 비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옆 가게에 굳게 닫힌 셔터문 앞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셔터문의 가장 취약한 연결 부위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소한의 소음으로 가격하여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하고 훈련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교했다. 어두컴컴한 폐업 가게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모든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인질범의 격앙된 목소리, 겁에 질린 인질들의 흐느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의 감촉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내부의 소리를 통해 인질범과 인질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두 가게를 연결하는 주방의 작은 배식구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검은 옷은 어둠에 완전히 녹아들어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식당 내부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창밖의 경찰들과 대치하며 극도로 예민해진 한지율 일병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향해 총구를 돌리며 소리쳤다. 그치지 못해. 조용히 안 해. 아이의 엄마가 새파랗게 질려 아이의 입을 막았다. 인질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지율 일병. 지옥 같은 공간에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율은 화들짝 놀라 소리가 들려온 주방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 어둠이 짙게 깔린 배식구 그림자 속에서 한 여성이 소리 없이 서 있었다.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누구야? 지율이 당황하여 총구를 그녀에게로 돌리려는 찰나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다. 그녀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듯 몸을 날려 주방 조리대를 단숨에 넘어왔다. 지율이 방아쇠의 손가락을 가져가기도 전에 두 사람의 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파그. 체린의 손날이 지율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찌르는 듯한 고통에 지율의 손에서 K2 소총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서 그녀의 몸이 반바퀴 돌며 팔꿈치가 지율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컥. 숨을 토해내며 무너지려는 지율의 목덜미를 그녀의 다른 손이 낚아챘다. 그녀는 그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어깨와 목의 신경총을 정확히 압박했다. 아! 악! 지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인질극이 시작된 순간부터 진압까지 시계의 초침이 고작 10번 움직였을 뿐이었다. 식당 안에는 거짓말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채린 소령은 무너져 내린 지율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인질들을 향해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 상대를 압도하던 맹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이제 모두 안전합니다. 그녀는 우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아주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침착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는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을 안심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쾅! 그제야 경찰 특공대와 헌병들이 식당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한 여성이 겁에 질린 시민들을 다독이고 있고 그 발치에는 무장 해제된 탈영병이 쓰러져 흐느끼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강채린 소령은 헌병대장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지율의 군번줄을 주워 건넸다. 이 병사 단순한 범죄자가 아닐 겁니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지율의 텅 빈 눈동자와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을 보이지 않는 폭력을 떠올렸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이 어린 병사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육군의 골마 터진 환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인질극이 막을 내린 춘천 명동 거리는 헌병과 경찰의 통제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강채린 소령의 내면에서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탈영병 한지율의 공허한 눈동자에서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거대한 구조적 실패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부모님께는 급한 군내 용무가 생겼다는 짧은 연락만 남긴 채 헌병대에서 인계받은 지프에 올라탔다. 그녀의 목적지는 자신의 부대나 집이 아니었다. 한지율의 원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 육군 JX군단 사령부였다. 군단 사령부의 민간인 복장 차림의 여군 소령이 다짜고짜 나타나 감찰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위병소는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신분증의 707 특수임무단 작전팀장이라는 직책은 그 어떤 통행증보다 강력했다. 보고를 받은 군단 감찰실장 대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맞았다. 강소령,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휴가 중인 걸로 아는데 춘천 시내에 소동과 관련이 있는 건가?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제압하고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채린의 담담한 대답에 감찰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개 사병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돌발 행동으로 축소하여 보고하려던 참이었다. 일단 수고 많았네. 민간인 피해 없이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켜 주어 고맙게 생각하네. 해당 병사에 대해서는 군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령님. 채린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이 사건은 해당 병사 한 명을 처벌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본 한지율 일병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절벽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몸에 남은 멍 자국들, 영양실조에 가까운 신체 상태, 그리고 지휘관에 대한 극도의 불신. 이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소속 부대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인질극 현장에서 자신이 파악한 내용과 한지율과의 짧은 대화, 그의 신체 상태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논리정연하게 펼쳐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수많은 적진 침투와 심리전으로 단련된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 부대 썩었습니다.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병사 하나가 그 도끼에 중독되어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한지율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찰실장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이마에 땀을 닦았다.
강소령의 문제의식에는 동감하지만 절차라는 것이 있네. 군단 감찰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그 절차가 한지우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채린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렸다. 그들이 쳐놓은 방어막과 짜맞춘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으시렵니까? 안 됩니다. 이 암세포는 외부에서 아주 강력한 메스로 도려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별감찰팀을 꾸려주십시오. 제가 팀장이 되어 그 부대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부하고 썩은 부위는 남김없이 도려내겠습니다. 707의 현역 작전팀장이 일선 보병부대의 감찰을 직접 이끌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요구였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민간인 인질극까지 벌어진 이 사건의 무게와 흑표범 강채린의 타협을 모르는 의지 앞에서 감찰실장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사자굴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강채린 소령을 팀장으로 한 군단 특별감찰팀이 한지율의 소속 중대에 들이닥친 날 부대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한 부임이 아니라 부패의 심장을 겨눈 기습 공격과도 같았다. 그녀는 중대장과 행보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대신 중대의 모든 서류와 PC, 그리고 병사들의 출입 기록을 압수하는 것으로 감찰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이 중대는 군단 직할 통제에 들어간다. 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보고나 외부 연락도 금한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고립이었다. 유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외부와 말을 맞추거나 상급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모든 경로를 차단해버렸다. 두 번째는 분리였다. 그녀는 병사들을 계급별로 분리하여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무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전 병력 일과 시간 이후 개인 정비 시간은 여기서 갖는다. 그녀가 지정한 곳은 중대 강당이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이 놓여 있었고 익명 보장 심리 상태 진술서라는 이름의 설문지가 놓여 있었다. 최근 3개월 내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 금품을 갈취당한 경험이 있는가? 지휘관에게 고충을 토로했으나 묵살당한 적이 있는가? 등 수십 개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유병장과 그 무리들은 후임들에게 아무것도 쓰지 말라며 눈치를 주었지만 체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녀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강당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는 군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며칠간의 심리전 끝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한 용기 있는 병사가 진술서 빼곡히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적어낸 것이다.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과는 엄청났다. 한 명의 용기는 다른 이들의 용기를 자극했다.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진술들 속에서 유병장을 중심으로 한 가혹행위의 실체가 거대한 빙산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타와 폭언은 기본이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인격살인, 신병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정황, 심지어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묵인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유병장의 비위를 맞춰준 사실까지 부패의 민낯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채린 소령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그녀는 중대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 유병장을 호명했다. 유병장,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이 아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대기하고 있던 군사경찰들이 유병장과 주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이 저항할 틈도 없이 연행되는 모습을 병사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부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악몽이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정화의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군사재판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한지율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탈영, 총기 탈취, 민간인 위협 및 인질 혐의. 그의 죄는 너무도 무거웠다. 그의 변호사는 심신미약과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의 분위기는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법정의 문이 열리고 강채린 소령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707 부대 마크가 선명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다.
증인은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위협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피고인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포에 떨었을 민간인들과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저 또한 선배 군인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지유를 두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젊은 군인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강철을 만드는 용광로는 쇠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모든 것을 녹여버릴 만큼 과열된 용광로는 강철이 아니라 쇳물을 남길 뿐입니다. 피고인이 속했던 부대는 용광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소각장이었습니다. 이 법정은 한 개인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 젊은이를 소각장으로 밀어넣은 우리 군의 구조적인 실패를 직시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지율이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다. 최종 판결의 날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지율의 죄는 명백하나 그가 처했던 비정상적인 환경과 강철인 소령이 이끈 감찰 결과를 통해 밝혀진 부대 내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정상 참작의 최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했던 그의 죄를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상의 재활 명령이었다. 며칠 후 체리는 군 교도소에서 지유를 면회했다. 완전히 수척해진 지율은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일어서라. 무릎은 죄를 뉘우칠 때 꿇는 거지 동정을 구할 때 꿇는 게 아니다. 체리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주는 손길은 따뜻했다. 법정은 너에게 3년의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임무를 주겠다. 이 3년 동안 과거의 한지율을 죽이고 새로운 한지율로 다시 태어나는 임무다.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그 답을 찾는 순간 너의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될 거다. 내가 지켜보겠다. 그녀는 지율의 여동생 결혼식에 자신의 이름으로 축의금을 보냈고 그의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위로와 확신을 전했다. 속죄의 길은 멀고 고통스러웠지만 지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철인 소령이 남긴 변화의 씨앗은 육군 전체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가 작성한 X사단 병영문화 혁신 보고서는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전군으로 확대되는 선진 병영 캠페인의 기초가 되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필요하기나 전통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되었다. 한지율이 속했던 부대는 완전히 해체된 후 재창설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 부대 지휘관들이 전원 교체되었고 체린이 추천한 유능한 부사관들이 새로운 리더 그룹을 형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마다 부대를 찾아 자신이 707에서 체득한 팀 단위 상호 신뢰 구축 훈련과 같은 선진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했다. 훈련은 고됐지만 그곳에는 비인격적인 폭력 대신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건강한 땀과 전우애가 넘쳐 흘렀다. 군 교도소의 한지율 역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체리는 정기적으로 그에게 편지와 책을 보냈다. 그녀가 보낸 책들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인문 고전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르쳤다. 지율은 교도소 내 직업훈련소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청년이 아니었다. 조용히 사색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년 반이 지났을 무렵 모범적인 수영 생활로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교도소장은 지율을 따로 불러 말했다. 자네를 이끈 강철인 소령 같은 지휘관을 만난 건 자네 인생 최고의 행운일 걸세. 그 행운을 헛되이 만들지 말게.
지율은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수없이 오가며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강철로 벼려지고 있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최종 면접일.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율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출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 한지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을 그날의 인질분들을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속죄의 시작이자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면접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교도소의 문이 열리고 한지율이 걸어 나왔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의 만남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의 강채린 소령이 서 있었다. 임무 완수를 축하한다, 한지율. 소령님. 지율은 경례를 붙이려다 자신이 이제 민간인 신분임을 깨닫고 어색하게 손을 내렸다. 그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고였다. 그 후 지율의 삶은 그가 말했던 대로 흘러갔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날의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어떤 이는 그를 원망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진심 어린 사죄와 그간의 노력을 전해 듣고 조용히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고 주말에는 군부대 인근의 위기 청소년 쉼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라면을 끓이던 지율은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국제연합평화유지군 PKO 파병 임무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 강채린 소령이 보낸 사진이었다. 흙먼지 가득한 이국의 땅에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너도 너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지율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쉼터의 한 아이가 물었다. 형,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야. 그냥 내 영웅 사진. 강채린의 포효는 부패한 군의 심장을 겨눈 심판의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구원한 생명의 외침이기도 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가장 낮은 곳에 손을 잡아주는 진정한 수호자였다. 지구 반대편 또 다른 분쟁의 최전선에서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구해낸 한 청년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흑표범의 포효는 그렇게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